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어디선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 곁에 저도 조용히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70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서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 수가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쉴 틈 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쌓고 늘려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0이 되고 나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뭘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뭘 줄여야 하는지가 보여요. 무엇을 더 쌓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느껴져요. 참 이상하죠. 평생 채우는 법만 배웠는데 이제 와서 비우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넘겼던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된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미뤘던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뒤늦게 돌아보니까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작은 돌멩이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무게가 쌓이고 쌓였어서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걸 70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비우는 시간이에요.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하루하루가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눈앞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사소한 것들이 더 고맙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70세가 되면 줄여야 할 것들. 5가지예요. 거창한 조언이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70을 넘긴 사람이 돌아보며 느낀 것들이에요. 누군가는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다가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걱정과 후회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걱정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눈 뜨면 걱정. 잠들기 전에도 걱정. 자식 걱정. 살림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가 왔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시작됐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걱정을 해야 책임감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걱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 수많은 걱정 중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됐을까 세어봤어요. 손에 꼽더라고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어요.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 상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고 가슴이 답답했던 날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걱정은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어야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후회가 참 많았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특히 새벽에 잠이 깨면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20년 전 일, 30년 전 일,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어요.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배우자한테 더 다정하게 말할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후회는 끝이 없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 생각에 빠지면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한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굳어버린 시멘트 같은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부터의 일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기로요. 걱정과 후회. 이 둘은 어찌 보면 쌍둥이 같아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는 거고,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7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한테 진짜 주어진 건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 과거도 미래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지금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걱정이 떠오르면 또 미래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후회가 떠오르면 또 과거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지금으로 돌아와요. 창밖을 보기도 하고 따뜻한 차 향을 맡기도 하고 그냥 내 숨소리를 느끼기도 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60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아직 걱정하고 아직 후회해요. 다만 예전보다 그 시간이 줄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만큼 지금을 느끼는 시간이 늘었어요. 걱정을 줄이면 그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오더라고요. 후회를 줄이면 그 자리에 감사함이 들어오더라고요. 비우면 비우는 만큼 다른 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첫 번째 짐이에요. 걱정과 후회. 아직 다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70년을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친척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한때는 연락처가 빼곡했어요. 명절마다 안부 인사할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니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어봤어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더라고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통했던 사람보다 어쩌다 보니 알게 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의리로 만나고, 체면 때문에 연락하고, 끊기 애매해서 이어가던 관계들.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줄 알았어요. 인맥이 넓어야 하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경조사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피곤해도 참았어요.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그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유지했던 관계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만나고 돌아오면 더 지쳐 있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집에 오면 허무했어요. 그게 진짜 관계였을까? 가끔 의문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복잡했어요. 시댁 쪽 사람들, 남편 쪽 지인들, 아이들 학교에서 만난 엄마들. 나와 맞지 않아도 웃어야 했고, 불편해도 내색하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시간은 없었어요.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았거든요. 70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필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닿는 몇 명이면 충분했어요. 전화하면 반가운 목소리로 받아주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 서너 명이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5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미련 없이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관계도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알았어요.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지만 맞지 않는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이제는 늘리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으로 가려고요. 남은 시간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보내고 싶어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관계를 줄이니까 오히려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자주 못 만나도 만나면 진심으로 반가워요. 그게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두 번째예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몸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뼈 아프게 느끼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게 몸에 관한 거예요. 젊을 때는 몸이 쇠로 된 줄 알았어요. 밤새워도 괜찮았고, 무거운 거 들어도 끄떡없었고, 좀 아파도 하루 자고 나면 나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썼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가 제일 그랬어요. 밤중에 아이가 깨면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 밥 차리고, 하루 종일 살림하고, 저녁 되면 녹초가 됐어요. 그래도 쉬지 않았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 먹이고, 남편 챙기고, 시댁 신경 쓰고, 내 몸은 항상 맨 나중이었어요. 아파도 참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했어요. 병원은 아이들 아플 때나 가는 곳이었어요. 내가 아픈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족 밥상은 정성껏 차려놓고 정작 나는 서서 먹거나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웠어요. 앉아서 밥 먹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수십 년이었어요. 잠도 늘 부족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밤잠을 설쳤고, 좀 크고 나서는 걱정에 잠을 설쳤어요. 새벽까지 기다리다 잠들고,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푹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무리한 게 다 몸에 쌓이고 있었다는 걸. 몸은 아무 말 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나하나 새겨두고 있었어요. 60대 후반부터 몸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 누적된 거예요. 젊을 때 무리하신 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후회가 됐어요. 그때 조금만 더 쉴 걸.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갈 걸. 그때 내 몸 좀 챙길 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70이 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더 이상 무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 이제라도 줄이는 거예요. 무거운 건 안 들어요. 힘든 일은 도움을 청해요. 피곤하면 쉬어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했을 일도 이제는 안 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하는 무리가 20년 뒤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몸은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서를 보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몸 좀 아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참는 게 내일의 나를 아프게 해요. 지금 쉬는 게 나중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세 번째예요.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 이미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망가뜨리지는 않으려고요. 남은 날들, 이 몸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네 번째는 고집과 자존심이에요. 이건 참 말하기 부끄럽기도 해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70이 넘으니까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고집이 좀 있었어요. 내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잘 안 꺾었어요. 그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오히려 소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존심도 셌어요. 먼저 사과하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입에서 안 나왔어요. 속으로는 알아도 말로는 못했어요. 남편하고 싸우면 그랬어요. 내가 좀 양보하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됐어요. 내가 왜 먼저 말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씩 말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남처럼 지냈어요. 지나고 보면요. 싸움의 원인이 뭐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에 며칠을 불편하게 보낸 거예요. 고집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이 맞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 했어요. 충고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다르게 하면 못마땅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내 말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얼굴에 나타났나 봐요.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엔 안부 전화도 뜸해졌어요.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내 방식대로 하라고.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대놓고 말은 안 했는데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며느리도 불편했겠죠.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 고집 한 줌이 가족 사이를 벌려놓고 있다는 걸. 내 자존심 한 조각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화난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화난 적 없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한 건데. 근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날 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지키려고 이러는 걸까? 이 고집이 나한테 뭘 가져다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잃은 것만 많더라고요. 남편과의 다정함, 자식들과의 가까움, 며느리와의 편안함, 고집 지키려다 다 멀어졌어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고집을 줄이면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열리더라고요. 요즘은 먼저 말해요. 내가 좀 심했지.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식들한테도 안 그래요. 충고하고 싶어도 참아요. 물어보면 말하고, 안 물어보면 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요. 엄마 요즘 뭐해? 엄마 밥 먹었어?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며느리한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리 집은 이렇게 해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해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편해졌는지 먼저 말을 걸어요. 명절에 웃는 얼굴로 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집, 자존심,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인데 내려놓으니까 더 많은 게 돌아오더라고요. 가족이 돌아오고, 대화가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왔어요. 잃어버릴 뻔한 것들을 이제야 다시 찾고 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알아서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4번째예요. 고집과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잃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이기는 거예요. 5번째는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어쩌면 이게 가장 오래된 습관일지도 몰라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늘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나중에 하지 뭐. 가고 싶은 데 있어도 나중에 가면 되지. 배우고 싶은 거 있어도 나중에 시간 나면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이 먼저였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챙기기, 시댁 길. 내 일은 항상 맨 뒤였어요. 아니, 순서에 끼지도 못했어요. 옷 한 벌 사도 그랬어요. 아이들 옷 먼저 사고, 남편 옷 먼저 사고, 나는 맨 나중이었어요. 그것도 이번엔 좀 사야지 하다가, 다음에 사지 뭐 하고 넘겼어요. 결국 안 샀어요. 밥 먹을 때도 그랬어요. 맛있는 반찬은 가족 먼저 줬어요. 고기 한 점도, 과일 한 조각도 나는 나중에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엔 남은 게 없었어요. 젊을 때 꿈이 있었어요. 여행 가고 싶었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며칠 쉬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서, 좀 크고 나서는 학비 때문에, 다 크고 나서는 결혼 자금 때문에,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항상 뒤로 밀렸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글씨 쓰는 거 배우고 싶었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싶었어요. 노래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무슨 싶기도 해서 시작도 안 했어요. 남들 눈치도 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취미냐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70이 됐어요.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작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수채화 배워. 재밌어. 너도 해봐. 깜짝 놀랐어요. 70이 넘어서 뭘 배운다고. 근데 그 친구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래 밀어놔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슬펐어요. 평생 살면서 나를 이렇게 몰랐다는 게.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70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가장 줄여야 하는 건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라는 걸. 이제 더 미루면 안 돼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달라지려고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어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일단 가봐요. 나중에라는 말 안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혼자 카페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예전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혼자 카페에 가서 뭐 해? 그 돈이면 집에서 마시지. 시간 아깝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한 시간. 아깝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 남아있는 작은 꿈. 지금 아니면 못할 것들. 이제는 미루지 않으려고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소박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5번째예요. 나를 뒤로 미루는 삶.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려고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평생 남을 먼저 챙겼으니까 이제는 나 차례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고 미뤄뒀던 것들. 지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괜찮아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 조금만 내보세요. 그게 남은 날들을 더 반짝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걱정과 후회, 불필요한 인간관계,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나를 뒤로 미루는 삶. 돌이켜보면요. 이것들이 평생 저를 무겁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었어요. 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젊을 때는 채우는 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야 잘 사는 거라고, 그래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필요한 시간이 왔어요. 덜어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비우니까 가벼워지더라고요. 걱정을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니까 외로움이 줄었어요.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가족이 가까워졌어요. 신기해요. 뺐는데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무거운 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창밖의 하늘, 따뜻한 햇살, 작은 꽃 한 송이. 예전엔 못 봤던 것들이에요.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 가볍게 살고 싶어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려놓아도 되는 걸 아직 붙잡고 계시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내일 또 하나 내려놓으면 되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남은 시간이 더 반짝여요. 그게 70이 넘어서 알게 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얼마 전이었어요. 동네에서 자주 뵙는 어르신 한 분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천천히 제 앞에 앉으셨어요. 종이 모서리를 몇 번이나 맞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기초연금, 왜 이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걸까? 그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사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지나가면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오늘은 상담하면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숫자, 금액, 상황을 정말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듣다 보면 아, 그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복도에서나 작은 카페에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거는 분들이요. 처음엔 별 얘기 아닌 줄 알고 듣기 시작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도 그랬어요. 천천히 걸어오시던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돈 아닐지 몰라도 나는 이 기초연금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까요? 내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없는데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이 6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분들. 본인은 난 적게 받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받아보면 기초연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부 중 한 분은 연금이 있고 한 분은 없을 때 본인은 우리 둘이 합쳐도 넉넉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서류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르게 잡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적금이나 보험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사실, 특히 오랫동안 들고만 있던 보험, 나도 몰랐던 적금, 심지어는 오래전에 다친 줄 알았던 계좌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잡히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요. 진짜 나오는 건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예요. 하지만 서류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건 자산으로, 어떤 건 소득으로, 어떤 건 평가액으로 잡혀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계산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32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왜 나는 17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르신 잘못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제일 먼저 드려요. 왜냐면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이는 소득보다 서류 안에 숨어 있는 금액이 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난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류에서는 있다고 잡히는 항목이 많아요. 이게 가장 큰 혼란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벌이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서류를 천천히 보니까 1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몇백만 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 어르신도 깜짝 놀라셨죠? 아니, 이게 왜 소득으로 잡혀요? 전 이거 든 줄도 몰랐는데. 그럴 때마다 속상하지만 설명해드려요. 기초연금은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 서류상으로 기록된 금액들을 기준으로 본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난 적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국민연금만 겨우 받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에서 애매한 구간에 걸려 있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아, 나는 진짜 부자가 아닌데 왜 나만 기준에 걸리는 거지? 그 마음, 나도 너무 이해돼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 그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조금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제 이어서 어디에서 금액이 갈리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어디인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사실 기초연금 금액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순간은 대부분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시작돼요.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 국민연금이 많아봐야 80만 원인데 이 정도면 기초연금은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심지어 본인보다 더 많이 받는 친구들은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것 같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로 계산되는 제도예요. 바로 그 구간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A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국민연금이 83만 원이었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딱 80만 원 남짓인데 왜 이렇게 기초연금이 적게 나오나요? 나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도 잘만 받던데. 정말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근데 서류를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75만 원을 넘고 82만 원을 넘고 89만 원을 넘을 때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구간이에요. 그래서 A 어르신처럼 83만 원을 받는 분은 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간 사람으로 잡혀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9천 원이라면 구간 때문에 18만 원대로 줄어들기도 해요. 문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83만 원이 어떻게 많은 금액이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너무 당연해요. 지금 물가에 80만 원이 큰 돈인가요? 실제로 생활비로 쓰면 금방 사라지는 돈이죠.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생활의 무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표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분은 79만 원을 받아요. 그분은 기초연금을 거의 온전히 받으세요. 근데 바로 옆집 분은 82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훅 줄어버려요. 국민연금이 3만 원 차이인데 기초연금은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속상해 하시죠.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른 채 줄어든 금액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나는 국민연금 조금밖에 안 받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더 받는데 그 사람들은 왜 30만 원 다 받고 난 왜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도 사실 구간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깎는 구조가 아니에요. 특정 구간에 걸릴 때만 깎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국민연금은 거의 비슷하게 받는데 기초연금은 한 사람만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 바로 80만 원대예요. 82만 원, 84만 원, 87만 원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89만 원 근처는 아예 못 받는 구간과 딱 맞닿아 있어서 미세한 금액 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분노나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오더라고요. 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자꾸 걸리는 걸까? 이런 마음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 구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의 차이가 되게 커요. 내 잘못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유, 많은 분들이 더 억울해하시는 부부 감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남편 연금이 많지도 않은데 왜 제 기초연금이 이렇게 적게 나와요? 서류를 보면서 천천히 여쭤봤어요. 남편분은 국민연금 58만 원, 아내분은 연금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상황이었어요. 언뜻 보면 우리 집은 아주 평범한 집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소득 구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내분 기초연금이 기본 33만 9천 원이 아니라 10만 원대 후반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랐을지 눈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남편 연금 58만 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왜 제 기초연금만 줄어요?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우린 부부 둘 다 부자도 아니고 생활비 늘 빠듯한데 왜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기초연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은 개인 자격처럼 보이지만 부부 단위로 평가된다는 점이에요.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 예금 보험 국민연금 금액도 아내분 기초연금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줘요. 남편 돈, 아내 돈 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한 덩어리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58만 원을 받든 적금이 조금 있든 보험에 해지 환급금이 있던 그 모든 게 아내분 기초연금 금액에도 반영돼요.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무조건 20% 감액이 들어간다는 구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나는 연금도 없는데 왜 내 기초연금이 깎여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 20% 감액.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음. 그런데 한 명만 받아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 재산은 평가에 포함됨. 즉, 남편 국민연금 58만 원 기초연금 대상. 아내 이번에 기초연금 신규 신청. 이 구조면 부부가 둘 다 대상자로 분류돼서 아내분의 기초연금은 20%가 기본 감액돼요. 여기에다가 남편 명의의 적금, 오래된 보험, 구형 계좌의 잔액,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잡히면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상담했던 그 아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뭐 숨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연금도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기초연금은 실제 생활이 넉넉한가 보다. 제도 기준에 어느 구간에 걸렸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58만 원은 적어 보여도 부부 단위 평가와 감액 기준 안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잡히는 금액이에요. 그제서야 어머니 표정이 조금 풀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 명의 적금도 제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요? 네, 둘이서 함께 사시면 모든 금융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요. 아이고, 그럼 기초연금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더 불리한 건가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개인 한 명 기준보다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보면 타이밍을 조금만 조절해도 감액을 덜 받는 사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 먼저 신청하고 몇 달 뒤에 아내가 신청하면서 감액이 조금 덜 잡혔던 사례도 있었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기초연금은 부부 단위로 계산되고 부부가 함께 대상이면 20% 감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아내의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알면 억울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아내분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지. 그리고 살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말 듣는데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당황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서류를 딱 펼쳐보는 순간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들어가요? 이건 내가 쓰는 돈도 아닌데? 진짜 많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기초연금은 눈에 보이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보다 서류 안에 숨어있는 금액들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인상을 가진 비어르신이 계셨어요. 국민연금은 52만 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기초연금 거의 다 받으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죠. 본인도 당연히 33만 9천 원 거의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33만 9천 원, 21만 원대 거의 10만 원 이상이 훅 줄어버린 거예요. 어르신도 너무 놀라서 계속 종이를 들여다보셨어요. 아니, 저는 숨긴 것도 없고 돈이 어디 있다고 이게 줄어요? 왜 그럴까? 바로 소득인 정액 때문이에요. 어르신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오래된 보험 하나가 있었어요. 가입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월 납입도 중간에 끊어서 사실상 잊고 살던 보험이었죠. 근데 이 보험이 해지 환급금이 280만 원 있었던 거예요. 이 금액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확 줄어든 거죠. 어르신은 계속 고개만 저으셨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쓰는 돈도 아닌데요. 그냥 놔둔 건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이럴 때 저도 항상 조심스럽게 답해요. 네, 기초연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쓰느냐보다 서류상으로 자산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도 해지 환급금으로 잡히면 소득처럼 계산돼요. 이걸 들으면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복잡해져요.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소득이 늘었다고 나와요?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들, 적금, 월 5만 원씩 넣는 적금도 소득인 정액에 포함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데 꽤 크게 잡힐 때도 있어요. 오래된 은행 계좌, 본인도 기억 못하는 10년 넘은 계좌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잔액도 다 포함돼요. 고향집, 지금 살지 않아도 명의로 남아있으면 자산으로 잡혀요. 폐가라 가치 없어요라고 해도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돼요. 폐업한 가게 명의, 수익이 없는데도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네 가지는 나는 소득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래된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생각보다 크게 잡혀서 기초연금 금액이 5만 원에서 15만 원씩 줄어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다시 비어르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결과 설명을 다 들은 뒤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걸 알았으면 좀 미리 준비해 볼 걸 그랬네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기초연금은 눈에 보이는 소득보다 숨은 금액을 더 중요하게 보는 제도라서 모르는 사이에 금액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왜 나는 이렇게 적게 나오지? 이 답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시거든요. 며칠 전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한 목소리의 7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오셨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내분의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각종 서류와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기초연금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원래 시어르신은 기초연금이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라고 10년 넘게 생각해 오신 분이었어요. 나는 국민연금도 조금 있고 뭘 또 신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생활비도 둘이 나눠 쓰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초연금 신청해봐요. 어르신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권유를 받았고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오신 거였죠.
저는 어르신 서류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아버님, 오늘 결과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르신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술이 살짝 떨리기도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요? 왜요? 저는 부자도 아닌데요. 그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억울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외로움까지 한 번에 섞여 있는 느낌이었죠. 저도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국민연금이 96만 원으로 나오셨어요. 이 금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이번에 대상 제외로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96만 원. 이게 뭐 그리 큰 금액이라고. 아내도 없고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이것 때문에 제외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제외되는 경우보다 딱 몇만 원 넘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넉넉한지보다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경계선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시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이 93만 원에서 97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는 제일 애매한 구간이에요. 어르신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버님, 지금은 기준을 조금 넘지만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내년, 후년에는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서류 정리를 조금만 해도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르신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신 듯 종이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뭔가를 알아본다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도 오늘 와보길 잘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기초연금은 많이 받는 사람만 못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조금 넘어서 조금 걸려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제외가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서류도 어렵고 계산도 복잡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을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을 단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만 보면, 아, 나는 어느 정도 받겠구나. 바로 감이 오거든요. 그날 상담 오신 디어르신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숫자에 약해서 표를 보면 더 헷갈려요. 그냥 쉬운 말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서류 한 장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국민연금 금액.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안내드려요. 어르신, 국민연금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7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에 있으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만 원을 넘기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한 번에 이해하시더라고요. 디어르신도 금방 표정이 진지해지시더니 조심스레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나는 국민연금이
74만 원쯤 되는데. 그럼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감액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기초연금이 다들 조금씩 다른 거구나. 맞아요. 국민연금 금액만 봐도 결과가 어느 정도 그려져요.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부부 여부.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기엔 개인 자격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 단위로 계산합니다. 디어르신이 이 말 듣고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나는 남편 연금이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면 기본으로 20% 감액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디어르신도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은 남편 연금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네, 어머니. 그래서 부부의 연금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부부 여부 하나만 알아도 결과 예측이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 항목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금액을 가장 크게 바꿔놓습니다. 디어르신도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늘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체크해 보라고 안내드려요. 첫째,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의 해지 환급금. 둘째,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잡히는 적금과 오래된 계좌. 셋째, 지금 살지 않더라도 명의만 남아있는 고향집이나 땅. 넷째, 폐업했지만 명의가 남아있는 가게 등록. 이 네 가지가 본인은 소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서류 기준에서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디어르신 사례처럼 나는 소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막상 조회해보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꽤 있어요. 디어르신도 2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하나 있었고 그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19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 금액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죠. 어르신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돈은 내가 쓰려고 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잡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기초연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느냐보다 서류상으로 자산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세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금액, 부부 여부,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나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감이 거의 바로 와요. 디어르신도 상담 끝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네요. 저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처럼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해결하십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제도가 아니에요. 포인트만 정확히 알면 평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금액을 받았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상담 끝에 선생님, 이제야 속이 좀 풀린다. 이렇게 말하곤 하시거든요. 사실 기초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뿐이에요. 국민연금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숨은 자산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억울하게 줄어드는 일도 줄고 불안한 마음도 훨씬 덜해져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인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상태로 걱정하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게 언제나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